2023-2024 시즌 카라바오컵 16강전 첫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우려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한 번 안방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탈락했는데요. 신세월 풋볼 아시안 기자, KFA 지도자 자격증 그리고 축구 심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또 이제 축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맨유의 문제가 무엇인지 상세한 분석과 지금 영국 현지의 최신 반응 한준TV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 아스날과 맨유가 16강에서 조기 탈락을 했어요. 네, 먼저 아스날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3대1로 패배를 했는데요. 로테이션을 조금 돌렸다고 쳐도 후반의 주전들을 모두 썼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당했고, 그와 동시에 맨유가 홈에서 또다시 0대3 패배를 당했죠. 아스날도 0대3으로 끌려가다가 한 골을 만회한 것 결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맨유는 홈인데다가 연달아서 홈에서 완패를 당했다는 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리버풀이 본머스 원정에서 2대1로 이겼고, 첼시가 블랙번의 2대0 승리, 그리고 에버튼이 번리의 3대0으로 이겼고, 풀럼이 입스위치의 3대1로 이기면서 8강에 오른 결과는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맨유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맨유가 그야말로 거의 한 37년 만에 최악의 리그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카라바오컵까지 조기 탈락을 했어요. 네, 일단 리그 순위를 보시면 5승 5패 10경기에서 무려 5패를 당했는데요. 지난 맨시티와의 맨체스터 더비에서 0대3 패배와 더불어 브라이튼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갈라타사라이전 등 홈에서 너무 많은 패배를 당하며 완성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테나 감독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6년 만에 무관을 끊어냈던 카라바오컵 우승이고, 또 올드 트라포드에서는 거의 지지 않는 무패 행진이 이어져 왔는데 올 시즌에는 그 좋았던 게 다 사라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카라바오컵에서 조기 탈락을 했는데다가 홈에서만 공식 경기에서 6번의 패배를 당했다. 이게 사실은 퍼거슨 시절까지 서울리면 혹은 안 좋았다고 하는 무리뉴 감독 시절까지 돌아봐도 맨유가 이렇게 홈에서 무기력했던 적이 없거든요. 일단 선발 명단을 보면 맨유도 물론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뉴캐슬은 더 많이 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일단 맨유의 선발 라인을 보시면 지난 맨체스터 더비와는 완전히 바뀐 공격진이었죠. 마샬, 가르나초 그리고 안토니가 출전하면서 회의룬,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에게 휴식을 줬고, 뉴캐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닉 포프 골키퍼를 더불어 포백이 지난 울버햄튼 원정과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특히 중앙 수비로 나섰던 크래프트와 더밋은 풀백을 주로 봤던 선수들, 게다가 이번 시즌 리그 출전은 물론이고 크래프트는 지난 시즌 리그 단 8분 만에 출전했던 사실상 거의 기회를 못 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백들에게 기회를 줬기에 맨유 입장에서는 사실 득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사실 전문 센터백도 없고 경기 감각이 떨어진 선수들이 나온 뉴캐슬임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졌다. 실점도 문제지만 공격력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로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전급 자원으로 올라서기도 했고, 안토니는 사실 1억 유로를 두고 샀기 때문에 이 선수를 후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마샬도 좀 떨어진 선수라고 해도 투자금을 생각한다면 이 선수도 사실은 2군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미드필드 라인 보시면 한니발은 유망주라고 치더라도 마운트가 올여름에 또 거액을 투자한 선수고, 카세미르는 당연히 주전 선수니까 지금 이 명단을 보시면 주말 경기에 로테이션 돌렸다기보다는 좀 이기려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뉴캐슬이 더 많이 뺐기 때문인데, 그런 가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뉴캐슬이 공격 라인에도 핵심 선수를 다 뺐지만 오히려 이제 전반 1분 만에 메타깃이 갑자기 다치면서 미겔 알미론이 들어왔고, 이로 인해 맨유가 알미론에게 당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뉴캐슬은 어쩔 수 없이 주전을 투입을 했는데, 주전으로 투입된 미겔 알미론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맨유의 기세를 무너뜨렸죠. 사실 초반에는 맨유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또 이날 경기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맨유가 점유율 62%로 앞섰고 슈팅 숫자도 13대10으로 뉴캐슬보다 더 많이 시도를 했는데, 막상 유효 슈팅은 뉴캐슬이 5대2로 앞섰고 빅찬스도 뉴캐슬에게만 2차례가 있었습니다. 맨유가 공격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효율이 없었어요. 네, 대부분 크로스 위주로 공격을 했는데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답답하면 마운트 혹은 달로가 직접 올라와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만 몇몇 연출됐습니다. 13번의 슈팅 중에 9개가 중거리 슈팅이었으니까 결국에는 뉴캐슬이 정상 수비 라인을 가동하지 못했음에도 그 안으로 문전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약간 남발하는 슈팅을 통해서만 기회를 모색했다. 네, 이제 이게 맨유의 전반전 유일한 득점 기회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전반 31분 안토니가 오버래핑하는 달로에게 이제 좋은 패스를 내줬고, 달로가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렸지만 마샬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마운트가 핸드볼을 범하면서 공격 기회를 날린 장면이죠. 개인적인 문제, 선수들의 이제 개별적인 기량까지도 문제가 될 정도로 이런 기회에서
핸드볼이 나오고 침투하지 못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아쉬웠고요. 그래서 맨유가 이제 2번이나 실점을 하고 공격 기회를 노리지만 뭐 이렇다 할 공간도 만들지 못하고 키패스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 전반 44분 마운트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전반 45분 또 달로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지만 뉴캐슬의 골문을 위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레시포드, 브루노 같이 주전 선수들이 투입됐지만 뭐 공격 기회를 창출하지 못했는데요. 그나마 괜찮았던 부분이 이제 후반전 73분 안토니가 침투하는 브루노에게 좋은 스루 패스를 내줬지만 브루노가 홈런을 치면서 기회를 날려버렸죠. 사실 뭐 팀의 주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오히려 이제 리더십까지도 문제가 나고 있고 경기력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브루노가 지금 한창 좋을 때와는 거리가 먼 폼을 이날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후반 막판에 들어서 0대3이 되자 이제 맨유 선수들의 공격 의지가 사실상 사라졌는데 거기서 나온 공격들이 결국 또 크로스였어요. 84분 브루노가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아무도 받지 못하고 공격 기회를 날렸고 3분 후에 안토니도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보시면 박스 안에 아무도 없죠. 공이 그냥 흘러나가고 말았습니다. 거의 집중력도 없고 나 몰라라 하는 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뻥축구를 하면서 경기를 마쳤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가 진 것도 진 건데 내용과 경기력에 있어서 앞으로가 기대가 안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맨유의 공격 장면이 다 무기력해서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건 역시 수비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는 역시 미드필더의 커버였는데요. 첫 번째 실점 장면, 두 번째 실점 장면, 그리고 조일록의 중거리 슈팅 모두 중앙에서 이렇다 할 커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슈팅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맨유의 포지션을 보시면은 카세미루가 안토니의 커버를 위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사실상 중앙 가운데를 커버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패스맵 역시 중앙으로 돌기보다는 결국 측면으로 나가는 그런 패스들이 훨씬 많았고 마운트 또한 측면에서 패스를 주로 받았지만 뭐 이렇다 할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사실 이제 마운트가 공격형 미드필드로 두기엔 약간 창의성이 아쉽고 또 수비형 미드필드, 중앙 미드필드로 두기에는 피지컬이라든지 수비적인 면이 아쉬운데 애매한 이 마운트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게다가 카세미로와 마운트의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졌고 한니발조차도 이 사이에서 어정쩡한 역할을 맡다 보니까 대체 이 3미들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좀 이제 의심스러울 정도로 간격 유지라든지 배후 커버라든지 뭐 공격 빌드업까지도 미드필드 라인이 완전히 뉴캐슬의 후보 선수들에게 참패를 당했어요. 뉴캐슬도 사실 기마랑이스라든지 핵심 선수들을 꽤 뺐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리에 좋은 포지셔닝을 가져가면서 지금 보시면 패스 네트워크를 보셔도 안정적으로 선수들이 골고루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미드필드를 장악했거든요. 장악력뿐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그 수비 커버 상태에서의 문제가 컸는데요. 이제 전반 40분 장면인데요. 0대2로 뒤지고 있던 맨유가 공격을 시도하지만 마샬이 애매한 패스를 하면서 조엘링턴에게 소유권을 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뉴캐슬의 역습이 시작됐는데 계속된 드리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커버하지 못하고 수비진들은 그냥 물러서기만 했고 결국 조일록이 중거리 슈팅으로 유효 슈팅을 생산했던 모습이었죠. 결국엔 공수 전환 상태에서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이 폭백 앞을 아무도 커버를 안 한다. 전반 28분에 나왔던 이 뉴캐슬의 선제골이 저는 정말 이상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가르나초가 드리블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이제 실점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1대1에 실패하고 나서 리브라멘터가 볼을 가로채거든요. 여기서 상대의 문전 앞까지 드리블을 하는데 아무도 커버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무도 뺏지 못하고 리브라멘터가 박스 근처까지 진입한 후 왼쪽으로 좋은 침투 패스를 내줬고 알미론이 좋은 슈팅으로 오나나 골키퍼를 뚫어낸 모습이었죠. 지금 보시면 오른쪽 풀백인 리브라멘터가 공을 끊어내고 역습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에요. 끌고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보통 이제 상대 압박을 당하니까 바로 패스가 넘어온다거나 전개가 되는데 맨유 수비 라인이 이렇게 하프라인까지 치고 올라왔을 때도 리브라멘토를 막지 못했고 심지어 이 선수가 풀백이니까 사이드를 파고드는 선수인데 중앙 지역으로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올 때도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 활짝 열렸고 그때 이제 알미론이 들어가서 이 리브라멘토의 패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기까지 알미론도 어떠한 커버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맨유의 중원 수비가 거의 뭐 탈탈 털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두 번째 실점 장면도 정말 비슷합니다. 물론 7점 장면 자체에서는 조일록의 크로스를 맥과이어가 걷어내고 홀이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인데 이 전에 이미 뉴캐슬에 올라오는 장면에서 뭐 카세미루, 메브리, 마운트가 아무도 뉴캐슬의 공격진을 제어하지 못하고 박스 안까지 진입을 허용한 장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헤더 커트가 나온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미드필드 라인이 이 루이스 홀의 슈팅을 막아내거나 압박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멀뚱히 보고 있어요. 즉 포백 앞을 아무도 제대로 커버해주지 못하고 있는 중원 수비의 문제가 이 장면도 드러난 겁니다. 맨유가 사실은 전반전을 0대2로 끌려가면서 후반전 시작과 함께 암라바트와 완비사카를 투입하고 이제 카세미로와 달롯을 뺐잖아요. 이후에 조금 이 선수들이 잘하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60분에 추가골을 내주게 됐고 그 뒤에 사실은 맨유는 호일룬,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주전급 공격자원을 투입하면서 3대 0이지만 우리가 홈에서 무기력하게 탈락하지 않겠다, 쫓아가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뉴캐슬도 주전 자원들을 투입하면서 경기의 균형을 맞춰 3대 0 대승으로 경기를 끝냈는데 무엇보다 이 맨유의 추격 의지를 끊어놨던 3대
3대0 득점은 더더욱이나 이제 중앙 지역의 수비가 너무나 처참했어요. 네, 일단 암라바트가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뭐 이제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맨유의 공격 기회를 풀어나가 했지만 세 번째 실점 빌미를 제공했죠. 중앙에서 탈압박을 하려다가 윌록에게 뺏겼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점은 윌록이 박스 근처까지 드리블해서 진입을 하는데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심지어 마지막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데도 수비진 3명이 그저 보고만 있다가 결국 세 번째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치고 들어오더라도 마지막 슈팅은 맞겠다는 집중력을 가져갔으면 다행인데 돌파할 때 물러서는 것뿐 아니라 물러선 다음에 슈팅까지도 압박을 못 해준 것은 대체 이 수비에 규율이 있는 것이냐, 거의 이건 태업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뭐 감독 경질시키려고 일부러 이거를 안 막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졌거든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홈에서 맨유가 2경기 연속 0대3으로 졌다라는 겁니다. 뉴캐슬과 맨시티, 지난 시즌 챔스에 진출한 팀들과 올 시즌 맨유도 챔스에 나간 팀인데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맨시티전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전은 그래도 뭐 슈팅이라도 많이 때려보고 점유율이라도 가져갔지, 홈에서 점유율도 39%로 완전히 밀렸고 슈팅 숫자 21대3으로 3배 가까이 적었고 유효 슈팅은 10대3. 그러니까 맨유가 맨시티가 완전히 수모를 당하면서 졌잖아요. 네, 그렇죠. 패스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유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기 하프라인 밑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맨시티 선수들은 아예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 있죠. 두 팀의 포지션만 봐도 얼마나 경기가 일방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맨유의 레전드 출신인 로이킨마저 이 맨체스터 더비를 보고 맨시티는 맨유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차원이 다른 수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유가 부끄럽기보다는 이제 치근함이 들 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게 좀 큰 것 같은데요. 맨체스터 더비는 이제 더 이상 라이벌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맨유가 맨시티한테 진 게 부끄럽다, 경기 못하는 게 아쉽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불쌍하다. 이제는 뭐 거의 욕하기도 아깝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몰린 건데, 지금 맨유의 문제가 결국엔 테나 감독에게 쏠리고 있는데 선수들도 이제는 테나 감독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번 맨체스터 더비에서 패배하고 나서 라커룸에서 언성이 일었다고 하는데 더선의 보도를 보시면 맨유 선수들이 처음으로 에릭 테나 감독의 전술에 의구심을 품었다. 이 네덜란드 감독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웃 맨시티에게 충격적인 0대3 패배를 당했고 이로 인해 리그 10경기에서 5패를 기록하게 됐다. 선수들은 감독의 전술에 할 말을 잃었고 몇몇의 플레이어들은 드레싱룸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라커룸 안에서 감독에게 직접 전술 이거 뭐냐고 따진 선수가 나왔다는 건 이미 감독의 권위가 떨어졌고 선수들이 감독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비단 전술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테나의 입지가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특히 리더십에 관한 지적이 있습니다. 예, 데일리 메일에서 또 취재력이 높은 사미 목벨 기자의 보도를 보면 맨유 선수단 내의 인사들, 즉 핵심 선수들이 테나 감독이 특정 선수들을 다루는 방식이 오히려 팀 단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과거에 호날두 선수가 대놓고 좀 팀에 반기를 든다거나 이런 그 투정을 부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게 또 감독의 리더십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또 다른 선수들에 있어서도 안 좋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테나 감독이 강단이 있네 이런 반응이었는데, 제이든 산초의 상황이 왔을 때 산초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지금 선수들이랑 훈련도 못하게 하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좀 과하다, 사과 받을 때까지 못 뛰게 한다, 이건 약간 좀 옹졸한 느낌까지 들어요. 물론 선수가 이제 감독에게 대들었을 때 감독이 그 권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쇄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도 분명히 문제고, 이게 다루더라도 선수의 성격이라든지 팀이 잘 되기 위해, 팀이 또 경기력이 잘 나오고 있으면은 핵심 선수라도 이제 항의할 때 내칠 수가 있는데 경기력이 또 안 나오니까 감독의 말에 힘이 안 실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라파엘 바란이 맨체스터 더비에 출전하지 않은 이유, 심지어 명단에도 안 든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나 감독은 전술적인 이유라고 설명을 하면서 에반스 맥과이어가 전술적으로 더 나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바란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기도 바란이 명단제외가 됐다. 근데 바란은 부상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그렇다는 건 지금 테나 감독이 호날두부터 시작해서 뭐 산초 그리고 지금 바란까지도 불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선수들의 문제냐? 이게 테나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선수단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심지어 레시포드는 맨체스터 더비에서 완벽히 패배를 하고 나서도 클럽에 놀러 갔다가 사진이 찍혔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맨유 선수단 자체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레시포드가 이제 생일이었고 미리 예약했던 파티니까 갈 수는 있는데, 제가 레시포드면 팀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고 또 본인의 경기력도 이렇게 안 좋으면 가더라도 사진은 안 찍힌다거나 혹은 뭐 이거 안 갈 수도 있고 좀 어떻게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 사진 보세요. 그냥 뭐 난 그냥 내 생일을 즐기겠다. 이건 결국 테나 감독의 리더십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테나 감독이 경질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슬슬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메일에서도 그렇고 뭐 토크스포츠 쪽에서도 그렇고 현재 지금 위약금에 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잉글랜드에서 오랫동안 감독 생활했던 닐 워녹도 지금 뭐 테나 감독이 워낙 많은 투자금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제 나는 곧 경질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테나 감독의
연봉이 900만 파운드인데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이제 경질할 경우 들 위약금이 1,500만 파운드라는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뉴캐슬에게도 패배를 했고 앞으로 몇 경기 안에 테나 감독의 경질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게 이제 맨유가 퍼거슨 감독 이후로 계속해서 감독 잔혹사를 겪고 있어요. 현재까지 감독 위약금으로만 3,800만 파운드를 썼다라고 해요. 한국 돈으로 630억 정도 되는데 테나 한 명에게만 1,500만 파운드의 위약금이 든다는 건 그 많은 감독 잔혹사 중에서도 최악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맨유의 일정도 쉽지 않잖아요. 네, 또다시 리그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풀럼 원정을 시작으로 1대0으로 겨우 홈에서 이겼던 코펜하겐 원정을 떠나야 하고 루턴 타운 정도는 어느 정도 쉬어간다 쳐도 이후 에버턴 원정, 또 갈라타사라이 원정, 뉴캐슬 원정, 첼시, 바이에른, 리버풀까지 정말 힘든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고 있는데 계속 이번에는 원정 경기가 이어진다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코펜하겐 원정과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조기 탈락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 갈라타사라이전까지 그르치면서 조기 탈락이 결정이 됐다.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뉴캐슬 첼시를 연달아 만난다? 이러면 이제 팀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시점이 됐을 때는 테나 감독이 자리를 보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맨유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테나 감독이 경질되는 뉴스가 나올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 최신 이슈 맨유의 상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